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희자입니다. 삼성전자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주구장창 떠들고 있어요. 휴일은 뭐 다른 소식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뭐 뉴스도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아마 미리 예상도 해야 하니까. 하여튼 요즘은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너무 변동성도 심하고 그때그때마다 막 정책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정신사납습니다. 투자하기가 뭐 쉬운 것 같아도 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정보의 또 홍수야.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지고 이 불필요한 정보, 이 소음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헷갈릴 때도 있고 결정 장애가 생길 때도 결정 장애. 그렇습니다. 현재 보니까. 보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 겪다 보니까 이제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를 포함해서 민간 부채가 현재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보니까 금리까지 또 치솟는 거야. 금융 계약층을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담이 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재 늘고 있어요. 빚부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금융 취약층의 그 부채 그 부담을 완화를 위해서 125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내놨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취약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금융회사들이 그 차주들의 그 부담 경감에 자율적으로 나설 것을 또 호소하고 있답니다. 그 은행권도 현재 금리 상승하고 경기 하강 여파로 인해서 대출자들의 연체 증가 이게 본격화하기 이전에 앞서가지고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선별적인 그런 채무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단은 금융위에 따르면요, 금융위원회 그 가계부채랑 기업부채를 포함해서 민간부채는 그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크게 늘었다고 하네요. 그 GDP 대비 보니까 그 민간의 그 신용 비율이 코로나 이전이죠. 2019년도 말 한 196% 정도 됐어요. 196%에서 올해 1분기 말 219%로 늘었다는 겁니다. 219%로 증가를 했다.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뭐 20, 30대가 이제 영끌이지, 영끌. 영끌로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고요. 소상공인과 뭐 중소기업들은 빚으로 코로나 충격을 버틸 수밖에 없었던 영향이 있고, 이 빚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통화긴축 때문에 금리는 가파르게 또 오르고, 여기다 변동금리 주택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지난해 6월에 0.92%에서 올해 6월에 2.38%로 1년 사이에 1.46%로 올랐어. 큰일입니다. 이거 담보대출 특히 많이 올라가지고 이자가. 여기 또 한국은행이 또 빅스텝 또 단행을 했고 또 추가 인상을 또 예고하고 있어요. 변동금리 때문에 돈을 빌린 우리 대출자들 상환 부담은 더욱더 늘어날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그 3월 말에 현재 0.45%에 머물고 있는데 이 소상공인들의 그 대출 만기 연장하고 상환 유예 조치에 따른 착시 효과일 뿐이지 착시 효과일 뿐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 하여튼 9월 말에 그 만기 연장 조치가 종료가 되면요. 그 4분기부터 연체율 중과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그게 금융부의 그 대체적인 그런 시각이라고 합니다. 연체율이 증가될 것이다. 특히 이제 저신용자하고 금융 취약층의 경우 비상한 부담 증후로 인해 가지고 뭐 생계가 곤란하거나 불법 또 사금융으로 내몰려 가지고 뭐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고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정부가 그때 14일이죠. 대통령 주재로 해가지고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125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그 취약층이죠. 취약층의 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정부 대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도 자율적으로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나서달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9월에 이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종료 등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가지고 정부가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은 금융회사도 돈을 빌려주기 전에 그 상환 능력을 제대로 심사할 의무가 있는 만큼 또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원장도 그 브리핑에서 그 부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1차적인 책임은 돈을 빌려준 그런 금융기관하고 돈을 빌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고객인 차주의 신용상태를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것은 뭐 신용회복위원회나 회생 절차로 가게 해야 한다고 언급을 해요. 일단 1차적인 책임은 금융회사가 져야 하는데 지금은 하도록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정부가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뭐 그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그 차주들의 그 상황을 보면은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것은 금융사가 답을 해라. 그렇게 떠드는 거죠. 시간을 주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고객인지
아니 금융회사가 직접 가린 뒤에 그 이자 부담을 줄여주거나 천천히 돈을 갚을 수 있게 지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달라는 게 김 위원장의 당부고, 그 금감원장도 그래요. 20일 날 은행장들을 만나가지고 간담회에서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금리의 그 급격한 인상 과정에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서 그 다른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 조정 그 폭과 속도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강구해둘 필요가 있다고 하죠. 그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기 전에 일시적인 연체자나 잠재 부실 차주를 가려가지고 은행이 좀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이나 아니면 만기 연장 조처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떠들어대고 있어요. 정부가. 취약층의 그 금융 부담 경감에 대해서 금융회사의 그 책임론이 또 부각되다 보니까 주요 시중은행도 대출이자 감면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더라고요. 신한은행도 6월 말 기준 연 5%가 넘는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금리를 1년간 연 5%로 일괄 인하, 뭐 그런 내용을 골절해가지고 프로그램 가동하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6%인 경우 5%는 차주가 부담하고 0.6%는 은행이 부담하는 건 거겠죠. 국민은행도 마찬가지고 4월부터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금리 인하를 별도 안내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이렇게 은행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썩 좋지 않다고 하는 거겠죠. 이만큼 대출 금리가 막 올라가지고 지금 난리라는 겁니다. 난리다. 상당히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투자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항상 하는 게 이게 뭐냐,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거 여러분 B2가 중요해. B2 이거 B2 하면 안 되는데 난 걱정입니다. 이 빚을 내 가지고 하면 다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뭐 증권사 대출 받는 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자가 계속 올라가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댓글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항상 보고 접하고 댓글을 달고 박제를 합니다. 박제. 영상으로 박제를 하긴 하는데 천회장을 통해서 또 위로받고 있는 분도 있어서 제가 영광을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뭐 위로해 주기보다는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하는 사람인데 또 위로받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상당히 또 부끄러워지네요. 또 이분은 내일 생일인데 집사람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아이고 사모님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역국이 나올련지 미역국 해주시겠죠. 미역국 해주실 겁니다. 63층에서 미끄럼틀 타고 지하 15층 64층 미끄럼 지하 15층 갔어요. 벌써 현재 도착. 말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숨쉬고 있습니다. 숨쉬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나오는 배당 감사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우리 삼성전자 주가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3층이면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상당히 양호한 거 아니야? 지금 좀 70층대, 뭐 80층대가 지금 대부분인데 63층이면은 거의 애교 수준인데 애교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어. 왜냐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분들은 그래도 투자를 하면은 이게 좀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과 하여튼 뭐 잘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막상 꺾이니까 본인이 아니게 스트레스 받겠죠. 처음이고 겁나고 괜히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말 그대로 털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울해하는 분도 있는데 결국은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경험인 것 같아요. 내공, 경험. 이 경험이 많이 쌓여야지만이 결국은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장도 하고 막 내공도 쌓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 경험치 없으면 힘들어요. 계속 뭐 이론만 떠든다고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야. 그래서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많이 드세요. 투자도 안 해본 뭐 애널들 말 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 뭐 어떤 때는 뭐 투자해라, 어떤 때는 사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만 자꾸 막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달라요. 지들 멋대로. 그 대표적인 방송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주식 투자 채널 많이 듣지 마. 듣는다고 해가지고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공부를 좀 책을 읽어. 책을 읽어서 여러분의 멘탈을 좀 확립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그 투자자 대가들이 있어요. 투자 대가들의 그런 책들을 한번 쭉 읽다 보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심리적으로도 평정심도 유지할 수 있고 평온하게 해줄 수 있어요. 괜히 뭐 쓸데없는 채널 막 가가지고 지금 뭐 사야 합니다. 지금 또 팔아야 합니다. 지금 사면 안 됩니다. 그런 뭐 방송들이 꽤 많아요. 그 다 아무 쓸데도 없습니다. 투자도 아는 사람도 몰라. 삼성전자 제일 잘하는 사람, 삼성전자 투자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꾸준하게 한 주라도 매일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삼성전자 전문가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구독자 많잖아. 구독자 다 그 전문가들이야. 천 회장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많아. 단톡방에도 보니까 매일 꾸준하게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진짜 삼성전자 찐 팬이고 전문가입니다. 어떤 애널보다도 더 잘하는 분이야. 주식 전문가 사람보다 더 잘해요. 왜냐? 그 사람은 실천하잖아. 실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 힘든 거예요. 말로만 뭐 몰빵하겠다 뭐 하겠다 아무 의미 없어. 하지도 못해. 이렇게 뭔가 꾸준하게 매수하고 내 인생에 매도란 버튼은 없습니다 하면서 한 주씩 모으는 분이 있어. 이러다 보면은 수량이 늘어가니까 이분처럼 그냥 배당 나와요. 그냥 배당금 받으면 돼요. 배당금 받고 또 투자하세요. 투자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세운 있잖아.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삼성전자 10년 투자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한 명도 없었어. 10년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녁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고 하여튼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